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이문정 대검 연구관 등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여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동의율은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금융당국 직원의 투자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차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북핵과 반도체 전쟁, 한미동맹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에 나왔던 군이 이번엔 병사 생일에 손바닥 크기의 1,000원짜리 빵을 케이크로 지급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지 55일 만인데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에 올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임원정 대검 연구관까지 후보에 포함돼 있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10여 명입니다.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들인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김호수 전 법무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후보자를 선별하지 않고 전원의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추천을 두고 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는 29일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정치검찰 탈피는 대통령의 수건이라고 말해 인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사흘 전에도 검찰총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총장 인선의 변수 중 하나는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총장 추천위원회보다 먼저 열릴지가 관심인데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겠다는 동의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해서 못 맞겠다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셈인데 백신 맞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리에 앉자 간호사가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편하게 내십시오. 해경을 포함한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6,729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2주 이내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사전 예약한 인원은 전체 58%에 그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찰청장 등 최고위층이 접종을 하면서 독려에 나섰습니다. 15분에 대해 30분 동안 이상 가는 대기실에서 경찰 없으십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동안하고 자석 개발에 대한 사실상 반강제 접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접종자 전원에 대해 접종 직후 3시간 의무 휴식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접종자 상태를 봐가며 근무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이렇게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은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이런 불신 속에 과연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그래서 사실입니다. 기다렸다가 좀 더 안전한 백신을 맞겠다는 소위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입니다. 지난주부터 승무원과 돌봄 종사자들을 접종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예약 인원의 10% 정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 100명 정도가 하루에 예약이 되는데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접종을 안 하세요. 접종 초기 90%가 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의율은 특이혈전 등 안정성 논란에 최근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 등에선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약이 없어서 백신을 공급이 안 돼서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때 가면 또 선택할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 다음 달 말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 상반기 안에 1,200만 명을 1차 접종하려는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에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접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는 대신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맞으실 백신을 4분기 후에 접종을 희망하신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정부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제한 연령을 30세에서 6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한 정부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백신 가뭄은 사실이 아니라며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밝히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국회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하루라도 집단 면역을 앞당길 것이라며 상반기 도입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비밀 계약 조건이라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에서는 웃돈을 주고 산 나라들에 비해 돈이 적어 백신을 조기에 구입하지 못했다는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때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백신 공급과 접종 일정을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내가 언제 맞느냐, 어떤 백신을 맞느냐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세부 접종 일정을 정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 지 넉 달째입니다. 예천과 의성 등 경북에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상인들은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업주가 소독을 서두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한이 풀리긴 했지만 방역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사실. 손님은 좀 더 오실 것 같은데 방역 관계에서는 또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된 지역의 상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8인으로 해준다고 하면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천과 의성, 봉화 등 5곳은 최대 8명까지, 나머지 7곳은 아예 인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구는 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서로 다른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완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가까운 지역이라도 방역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씩 명목 접수하면 세종시라든지 수도 보면 정리하자고 생각도. 경상북도는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설악산 옷에 케이블카를 놓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또 충돌했습니다. 이 환경청이 야생동물인 사냥을 붙잡아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라는 등 보완을 요구한 건데요. 이 사냥에 추적 장치를 단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양양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사항 10가지 중에서 설악산 사냥에 GPS를 따라 서식지를 추적하라는 것은 사업을 막기 위한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해주고 어느 정부에서는 불허하고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설악산에는 사냥 3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냥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고 붙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수입 주문 제작해서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던가 전문 인력들이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환경청은 집안 안정성 분석을 위해 설악산 시추 조사 등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무리한 요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사항을 조건으로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무효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고요. 환경당국은 지자체의 반발에 2차 보완 요구 사항 가운데 무리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을 낳았던 군이 이번에는 병사 생일에 1,000원짜리 빵을 케이크로 지급해서 20대 남성 불만을 키웠습니다. 관련 예산이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군은 업체와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자신을 대구의 육군부대 병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어제 SNS에 올린 생일 케이크 사진입니다. 군대 내 매점에서 살 수 있는 손바닥만한 치즈케이크에 촛불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예산으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15,000원 상당의 생일 케이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대는 1,000원짜리 빵을 생일 케이크라고 준 겁니다. 군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업체 계약 중에 있으며 추후 생일 케이크 미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실급식 논란까지 겹치면서 20대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휴가에서 막 복귀해 격리 중인 장병에게 국 없이 김치, 오이만 있는 부실한 도시락만 지급됐고 스팸과 김, 밥만 있는 도시락을 준 부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 월급을 4년 만에 3배 넘게 올리며 장병 처우를 개선했다고 강조했지만 급식의 질은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업난과 주택난을 통해 박탈감을 느낀 이대남들이 군대에서조차 비인간적인 처우를 경험하며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군대발 악재까지 터지면서 이대남의 불만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훔친 오토바이로 2시간 동안 3차례 날치기 범행을 반복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 운전도 벌였는데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빠르게 내달립니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인도까지 올라타고 달아납니다. 아찔한 추격전은 3km가량 이어졌습니다.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추격전이 끝나는가 싶더니 운전자가 다시 달아납니다. 한 중간 정도에서 이제 그냥 던져버려갖고 저희가 근데 뛰는 와중에 헬멧이 떨어진 것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바로 잡아야겠다, 검거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남성 전모 씨. 전 씨는 검거되기 2시간 전 평택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팔이 뭔가 확 땡기면서 무슨 낙하 채자마자 바로 속도 올려갖고 도망갔거든요. 번호판도 없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역시 전 씨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역주행에 달아난 뒤 장소를 옮겨 2차례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는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2시간 만에 3차례에 걸쳐 26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도로 쪽으로 메고 가면
날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도난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이동할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미 지난주 예고가 돼서 2주 만에 2억이 상승하는 등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는데요. 규제가 오히려 매수를 부추겼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여의도와 목동, 압구정동, 성수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1일 전용 118제곱미터형 아파트가 2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만에 2억 원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지금 신고가인 거예요. 하이 넓은 데도 별로 없으니까. 역시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서울 압구정동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전용 171제곱미터형 재건축 아파트가 54억 5천만 원에 팔려 일주일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 6, 7개 계약됐더라고요. 오히려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올려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내일부터 여의도와 압구정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전에 계약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규제가 오히려 매수를 부추기는 규제 역설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반드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강세 속 이번 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사무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30 직원이 주축이 된 새로운 노조인데요. 이 생산직 중심이었던 기존 노조와는 어떤 차별이 있을지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상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새 노조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은 500여 명. 20, 30대의 젊은 사무직이 중심으로 노조 위원장도 20대입니다. 사무연구직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임단협 합의 조건을 놓고 사무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임단협 당시 생산직 노조가 시니어 축탁직 등 사실상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을 양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젊은 층의 인식이 반영된 건데 기존 50대 위주의 생산직 노조와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갈등이 예상됩니다. 젊은 층이 주축이 돼서 뭔가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향이나 흐름을 나타내는 월라벨과 같이 조직 문화 어떤 혁신이라든가.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은 오는 29일까지 설립 필증을 교부받으면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식료품부터 펜 한 자루까지 클릭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쇼핑몰에 올라온 같은 상품이 지역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다르다면 또 많게는 50% 더 비싸다면 이 상황을 쉽사리 납득할 소비자는 없겠죠.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평소 마켓컬리를 자주 이용하던 안모 씨. 딸기 460g, 14,900원짜리 상품을 주문하며 딸에게도 보내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송지 주소만 딸네 집으로 바꿨을 뿐인데 가격이 4,000원 싸진 겁니다. 딸네 집으로 배송을 했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가격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품이 배송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건데 직접 찾아보니 이런 상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4,500원 쌈채소가 서울 마포구로 배송하면 그대로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선 20% 할인돼 3,600원이고 4,300원 떡볶이 떡은 마포는 3,010원, 광주시는 2,150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할인율도 제각각. 손소독제는 30% 차이가 나고 11,000원짜리 새우가 서대문구 15%, 강남구는 20% 할인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산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비쌌다면은 저도 나중에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으로. 해당 업체는 배송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건 물류센터별 재고량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고 양의 차이에 따라서 할인율의 차이인 거지. 다른 쇼핑몰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 곳이 있지만 할인 품목은 따로 고지돼 미리 알 수 있거나 마감 세일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이런 상품들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 할인된 매장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점포의 가격이랑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가격에 차별을 두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소비자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로. 마켓컬리 측도 할인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배송지에 따라 상품 정보가 다를 수 있다고 애둘러 표현해뒀습니다. 업체만 생각하고 소비자는 그럼 다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만 그가 대선에 도전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지는 아직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정황을 가지고 추측을 할 뿐인데 오늘은 윤 전 총장이 가진 외교정책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부터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소통하며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그리고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 등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사회,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엔 외교 문제로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중순부터는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4-5차례 통화하며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넘게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3월 중순 첫 통화의 주제는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 핵 우산의 실효성, 즉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도와 보완 방안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선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평가가 오갔습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대비책을 논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미중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동안 주로 질문을 하던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미중 신기술 전쟁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국의 전략적 실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또 다른 경로로 윤 전 총장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취재했는데 우리 외교의 우선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kun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지인에게 밝힌 외교 안보 기본 철학은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별로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일주일 전 SNS를 통해 한미동맹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글을 남겼고 같은 날 미일 탄력 동맹, 변방되는 한국이라는 언론 기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Then how Seoul and Washington will be able to meet those conditions in a realistic way?
김 교수는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핵화의 진전을 본 것도 아니다. 그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채한 혐의로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난주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 교육감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교육계의 공정이 또다시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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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교육계 3개 시민단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공정해야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이 바로 이걸 짓밟아 버렸습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정규조 소속 교사 5명을 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문제 삼은 겁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채용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비서실 직원 A씨에게 특채 업무를 맡겼고 A씨는 심사위원 모두를 자신의 지인들로 채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심사 결과 공교롭게도 특채된 5명이 상위 1순위에서 5순위까지로 평가됐다며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 노력 중 하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연 퇴직됩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금융당국이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또 이제는 직원들에게 투자 자제령까지 내리는 상황,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고 거래소도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건 분명히 정부와 일관된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는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모순된 태도를 두고 현실은 애써 무시하고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진 신고가 아니면 직원 투자 여부를 알 수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도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를 인정할 순 없지만 그 수익에는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점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미술품은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화폐 결제 수단 채택과 관련 금융상품 출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른바 K-방역 덕분에 코로나 충격에서 우리 경제는 좀 나을 거란 희망은 일장춘몽에 그치는 걸까요?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전했지만 올해 이후에는 다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OECD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신 도입 지원 등으로 올해 3% 이상 성장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길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1월 전망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6%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 전망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갭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순위에서 지난해 4위였지만 올해는 24위, 내년에는 32위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GDP 갭은 경제 잠재력과 비교한 실제 성장률을 평가한 수치로 숫자가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을 의미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 타격의 늪에서 갈수록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백신 보급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늦어져서 경제 회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지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아 반등 효과가 적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도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장밋빛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 사망자만 2,000명 넘게 나오면서 화장터에 굴뚝이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전염력이 훨씬 강해진 삼중변이가 퍼진 탓으로 분석되는데 세계 각국은 인도발 입국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수도 뉴델리의 화장터입니다. 수십 개의 구덩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주일째 사망자가 하루 2,000명 이상 생기는 바람에 화장터 불길은 꺼질 새가 없습니다. 외신은 화장터 열기에 용광로 굴뚝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have money, I have everything, but I can't save my sister. Because no bed, nothing like that. 신규 확진자도 35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전염력이 더 높은 세 종류의 바이러스가 뒤섞인 삼중변이가 전국적으로 퍼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환자에 병원이 마비되자 산소통은 암시장에서 8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의 원료 물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도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 장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주말부터 인도로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시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동요 봄에서 미나리는 대지에 움트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설날마다 애송되는 이 명시에서 미나리는 겨울 사르는 판에도 뿌리를 내려 봄을 기다리는 인내와 꿈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으라고 하죠. 미나리는 물을 가리키는 옛말 미가 붙어 물에서 자라는 나무를 뜻합니다. 더덕같이 생긴 게 물에서 난다는 미더덕처럼 말이죠. 미나리는 구정물에서 살면서 도리어 구정물을 정화합니다. 봄 식탁에 맨 먼저 올라 알싸한 향기와 아삭한 식감으로 춘곤증을 깨우고 입맛을 되살립니다. 겨운에 묵은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초록의 맛입니다. 74살 윤여정 씨가 미나리처럼 상큼한 노년의 매력과 알싸한 목소리, 아삭한 대사로 아카데미 역사에 한국 배우의 이름을 처음 올렸습니다. 미나리가 뭔지 모르지 미국 바보들은. 어디든 뿌리 내리고 잡초처럼 질기게 돋아나는 미나리는 우리네 한국인 그리고 인간 윤여정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는 가식과 위선을 거부합니다. 최고의 연기는 돈이 필요할 때 나온다며 이른바 생계형 배우를 자처합니다. 미국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굳은 일도 열심히 해야 했던 고난은 위트 넘치는 수상소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보들은 미나리가 뭔지 모른다는 그의 대사를 들으며 사실 저부터 뜨끔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은 물론 우리에게도 미나리의 덕목을 새삼 깨우쳤습니다. 진흙탕에서도 때묻지 않고 사는 고든 심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 그리고 가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결기 말입니다.
할머니 순자가 미나리 심을 만한 곳을 찾았다고 해도 사위는 심드렁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생각해봐. 내가 심으면 되지. 미나리 같은 배우 여정 씨는 코로나에 지치고 막말과 삿대질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위안이자 힘찬 격려입니다. 4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미나리를 아세요? 였습니다. 내일도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는데요. 내일 비가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비가 오는 시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서 비가 먼저 내리겠고요. 이후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